65세 김순자의 세상이 무너진 소리. 순자는 65년 인생 동안 자신의 발로 세상의 중심을 걷어차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무너져가는 것을 조용히 다시 쌓아 올리는 인내로 이루어져 있었다. 순자에게 밥상이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과의 약속이었고 아들 박정우를 이 사회의 번듯한 CEO로 키워낸 성전이었으며 노년의 자신이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마지막 증명서였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잡채, 불고기, 직접 담근 갓김치까지 순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이 올라와 있었다. 정우의 회사가 큰 투자건을 앞두고 있어 잔뜩 예민해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순자는 아들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다. 정우야, 오늘은 엄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잡채를 잔뜩 했단다. 은경이도 우리 손주들도 많이 먹으렴. 순자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재산인 고향집 땅 문서가 이 밥상 아래 놓인 듯한 기분이었다. 며느리 최은경은 대답 없이 턱을 괴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긴 손가락에는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정우가 사준 다이아몬드 반지가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우는 식탁에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짜증 섞인 한숨만 내쉬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땅, 당장 매각 서류에 사인하시라고요. 이번 투자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면서 왜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정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말투는 아들로서의 애정이 아니라 투자 유치를 방해하는 골칫덩이를 다루는 사업가의 그것이었다.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정우야, 그 땅은 내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이잖니? 그리고 혹시 모를 엄마의 노후 자금인데 회사가 그렇게 어렵니? 은경이 갑자기 콧방귀를 뀌었다. 노후 자금요? 어머니, 저희가 매달 드리는 생활비만 해도 다른 집 시어머니 용돈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정우 씨가 얼마나 큰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성공하면 지금 그 땅값의 10배를 벌 수 있어요. 제발 저희 발목 좀 잡지 마세요. 은경아, 너는 어떻게 말끝마다 돈 타령이니? 내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그때였다. 은경이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순자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식탁 모서리에 걸터앉아 있던 순자의 밥상을 향해 오른발을 쭉 뻗었다. 쾅! 순자의 정성으로 가득했던 작은 밥상이 처참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갓김치 양념이 흰 벽지에 튀고 잡채와 불고기가 거실 바닥에 뒤섞이며 역겨운 냄새를 풍겼다. 놋그릇이 굴러가는 소리, 순자의 귀에서 울리는 이명이 그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순자는 바닥에 흩어진 밥알과 반찬 덩어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75년 동안 누군가 그녀에게 이렇게 노골적인 모욕을 준 적은 없었다. 그녀가 아들 부부에게 기대했던 마지막 인정과 존중이 며느리의 발끝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뜨거운 회한과 도끼만이 끓어올랐다. 정말 너무 하는구나. 오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이제껏 순종적인 어머니에게는 없었던 차가운 결정이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순자의 눈빛을 마주치지 않고 정우에게 소리쳤다. 여보, 빨리 이 더러운 꼴 치우고 나가요. 숨이 막혀서 못 있겠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돌처럼 굳었고 그 돌 안에 갇힌 65년의 세월이 비로소 폭발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지만 이제 새로운 세상의 문이 그녀의 눈앞에서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은 복수와 자존 회복의 붉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순자 여사의 삶은
희생이라는 두 글자로 압축될 수 있었다. 그녀는 20살에 결혼하여 시골 마을에서 가난했지만 정직했던 남편과 살았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기 전까지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아들 정우를 사람 만드는 것이었다.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신념 아래 순자는 이 악물고 억척같이 살았다. 밭을 갈고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했다. 그녀의 손마디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굳은 살과 주름으로 덮여 있었다. 아들 정우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 젊은 나이에 초고속 승진하여 지금은 잘나가는 IT 스타트업의 CEO가 되었다. 순자는 아들이 성공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도 성공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성공은 아들과 순자 사이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으로 갈라놓았다. 정우는 순자를 존경하는 어머니가 아닌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로 여겼다. 매달 꼬박꼬박 송금되는 넉넉한 생활비와 고급 아파트의 방 한 칸이 순자에게 주어진 훈장이자 감옥이었다. 순자의 일상은 고독으로 가득했다. 넓은 아파트에는 순자의 발소리만 공허하게 울렸다. 며느리 은경은 늘 외출 중이거나 집에 있더라도 순자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손주들은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했고 가끔 마주칠 때도 순자가 아닌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인사했다. 순자는 늘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괜찮아. 다 성공해서 바쁜 거야?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돼. 그녀의 할 일이란 아들 부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정성도 그들의 무심한 눈빛 하나를 바꾸지 못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들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정우는 순자의 일에 사사건건 개입했다. 어머니, 그 한약은 드시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건데? 어머니,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저희 이미지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정우는 그녀의 건강, 취미,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통제하려 들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만든 제품을 관리하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다. 순자가 간직한 유일한 위안은 남편에게 물려받은 시골의 작은 땅이었다. 그 땅은 비록 몇 푼 안 되는 시골 땅이었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자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한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그 땅 문서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녀가 이 아파트에서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밥상이 걷어차이던 그날 밤, 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엉엉 울었다. 흐르는 눈물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지난 75년간의 희생은 이들에게는 당연한 대가였을 뿐 진정한 사랑이나 존경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의 노년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의 탑 아래에서 쓸쓸하게 외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면은 폭력적인 모욕으로 변해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며느리 은경에게 밥상을 걷어차이는 충격적인 사건은 사실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싹트고 있던 깊은 갈등의 씨앗이 폭발한 것에 불과했다. 그 갈등의 핵심에는 순자가 홀로 간직하고 있던 고향 땅이 있었다. 정우가 이끄는 회사는 겉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목을 매고 있었다. 정우는 투자자들에게 더 확고한 담보를 보여주어야 했고 그의 눈에는 어머니 순자가 가진 시골의 작은 임야만이 유일한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보였다. 그 땅은 순자에게는 정신적인 위로였지만 정우에게는 사업 확장을 위한 차가운 도구일 뿐이었다. 어머니, 제가 그 땅을 그냥 팔아버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저희 사업에 투자하시고 성공하면 지금 땅값의 5배로 쳐서 돌려드릴게요.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지분 형태로 넣어야 저희가 이번 계약을 따낼 수 있어요. 정우는 늘 이렇게 사업이라는 논리로 순자의 마음을 짓눌렀다. 순자는 거부했다. 정우야, 내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었단다. 순자야, 이 땅은 내가 힘들 때 기댈 마지막 울타리다. 절대 누구에게도 내주지 마라우. 그리고 요즘 들어 엄마가 자꾸 밤에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을 가봤는데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전 순자는 홀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심각한 노인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며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심장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순자는 그 사실을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아들은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 투자 유치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변수로 취급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침묵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 기제였다. 며느리 은경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순자의 진료 기록을 보았고 이 사실을 정우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은경의 보고는 연민이 아닌 계산이었다. 여보, 보셨죠?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 땅을 빨리 처분하셔야죠. 혹시라도 일찍 돌아가시면 상속 절차 복잡해져요. 지금 처리하는 게 이득이에요. 은경은 시어머니의 건강 악화를 오히려 재산 처분의 당위성으로 둔갑시켰다. 순자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다. 아들은 매일같이 땅 문서 얘기를 꺼냈고 은경은 순자를 마치 시한부 환자 대하듯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순자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오직 그 땅의 소유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순자는 결국 결심했다. 그 땅은 내 삶의 기록이며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나는 내 아들의 탐욕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녀의 단호한 거부는 결국 은경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그것이 바로 밥상 걷어차기라는 충격적인 결말을 초래했던 것이다. 그녀의 침묵이 만들어낸 갈등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순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했다. 관계 붕괴, 버려진 어머니, 투명해진 존재. 냉혈한 가족의 이기적인 최후 통첩. 밥상 사건 이후 아들 정우와 며느리 은경은 순자를 향한 마지막 예의마저 거두어들였다. 집안의 분위기는 한겨울 서리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정우는 순자를 피했고 은경은 노골적으로 순자를 무시했다. 아파트는 넓었지만 순자가 숨 쉴 공간은 단 한 평도 없었다. 며칠 후 정우는 순자를 거실로 불렀다. 순자는 혹시라도 아들이 사과를 하거나 최소한 이해를 구하려 할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정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순자의 남은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머니, 이제 저희도 한계예요. 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저희 사업이 망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은경이가 밥상 차린 거 걷어찬 건 분명 잘못이지만 그 전에 어머니가 저희의 미래를 방해한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정우는 마치 법정에서 피고에게 형량을 선고하듯 차분하고 냉정하게 말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정우야,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평생을 바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저희가 생활비를 드리고 이 아파트에 살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에게도 선택지가 없어요. 은경이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아요. 밥상 차려주는 것도 이젠 저희끼리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어머니의 간섭과 그 고집만 없으면 돼요.
그리고 그들은 순자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어머니, 2가지 선택지를 드릴게요. 첫째, 그 땅 문서에 지금 당장 사인하시고 저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세요. 그럼 지금처럼 저희와 함께 여기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둘째, 계속 고집을 부리신다면 이 아파트의 생활은 정리하셔야 할 거예요. 저희는 곧 이사를 갈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저희가 따로 마련해 둔 소형 오피스텔로 가셔야 합니다. 물론 생활비는 계속 드리겠지만 물리적으로는 저희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분리, 그 말은 순자에게 버림 그 자체였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쫓겨나는 선고였다. 순자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끝내 땅 문서를 내어주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존엄이었기 때문이다. 좋다. 내가 나갈게. 너희들 잘 사는 거 내가 2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거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어미의 희생을 발로 걷어찬 그 순간부터 너희들의 삶에는 더 이상 축복이 없을 것이다. 순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옷가지와 남편의 사진, 그리고 땅 문서를 챙겼다. 아들과 며느리는 순자가 짐을 챙기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순자가 현관문을 나설 때 손주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며 킬킬거리고 있었다. 순자는 마치 유령처럼 자신이 평생을 바친 집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관계는 완벽하게 붕괴되었다. 세상은 순자에게 너무도 냉정했다. 밥상 사건 이후 아들 정우와 며느리 은경은 순자를 향한 마지막 예의마저 거두어들였다. 집안의 분위기는 한겨울 서리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정우는 순자를 피했고 은경은 노골적으로 순자를 무시했다. 아파트는 넓었지만 순자가 숨 쉴 공간은 단 한 평도 없었다. 며칠 후 정우는 순자를 거실로 불렀다. 순자는 혹시라도 아들이 사과를 하거나 최소한 이해를 구하려 할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정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순자의 남은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머니, 이제 저희도 한계예요. 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저희 사업이 망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은경이가 밥상 차린 거 걷어찬 건 분명 잘못이지만 그 전에 어머니가 저희의 미래를 방해한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정우는 마치 법정에서 피고에게 형량을 선고하듯 차분하고 냉정하게 말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정우야,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평생을 바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저희가 생활비를 드리고 이 아파트에 살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에게도 선택지가 없어요. 은경이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아요. 밥상 차려주는 것도 이젠 저희끼리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어머니의 간섭과 그 고집만 없으면 돼요. 그리고 그들은 순자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어머니, 2가지 선택지를 드릴게요. 첫째, 그 땅 문서에 지금 당장 사인하시고 저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세요. 그럼 지금처럼 저희와 함께 여기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둘째, 계속 고집을 부리신다면 이 아파트의 생활은 정리하셔야 할 거예요. 저희는 곧 이사를 갈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저희가 따로 마련해 둔 소형 오피스텔로 가셔야 합니다. 물론 생활비는 계속 드리겠지만 물리적으로는 저희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분리 그 말은 순자에게 버림 그 자체였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쫓겨나는 선고였다. 순자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끝내 땅 문서를 내어주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존엄이었기 때문이다. 좋다. 내가 나갈게. 너희들 잘 사는 거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거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어미의 희생을 발로 걷어찬 그 순간부터 너희들의 삶에는 더 이상 축복이 없을 것이다. 순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옷가지와 남편의 사진, 그리고 땅 문서를 챙겼다. 아들과 며느리는 순자가 짐을 챙기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순자가 현관문을 나설 때 손주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며 킬킬거리고 있었다. 순자는 마치 유령처럼 자신이 평생을 바친 집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관계는 완벽하게 붕괴되었다. 세상은 순자에게 너무도 냉정했다. 외로운 오피스텔, 끝없이 이어지는 텅 빈 밤. 순자가 배정받은 오피스텔은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구석에 있었다. 창문은 작았고 햇빛은 잘 들지 않았다. 10평 남짓한 공간은 순자의 거대한 고독을 담기에 충분했다. 아들 부부는 이사 당일 순자를 오피스텔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는 필요한 건 이 카드로 구매하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쏜살같이 떠났다. 그들의 발걸음은 홀가분해 보였고 순자는 자신이 짐짝처럼 옮겨졌음을 깨달았다. 낯선 공간, 낯선 냄새, 그리고 낯선 침묵. 순자는 오피스텔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며칠 동안 순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목은 타들어갔고 심장에서는 예리한 통증이 느껴졌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우울증은 순자를 깊은 심해로 끌어내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들을 성공시킨 게 죄였을까? 내가 밥상을 걷어차여도 될 만큼 무가치한 존재였을까? 순자는 밤마다 벽에 기대어 흐느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녀의 존재가 가족의 삶에서 완전히 소멸했다는 사실이었다. 정우는 순자에게 일주일이 넘도록 전화 한 통 없었다. 은경은 물론이고 손주들도 마찬가지였다. 순자는 아들의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손주들의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걱정되었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순자는 문득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숨을 거두면 어떨까 하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가 죽어도 아들 부부는 땅 문서만 챙기고 아마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의 삶은 목적을 잃은 채 표류하는 돛단배와 같았다. 어느 날 새벽, 순자는 결국 숨을 몰아쉬며 쓰러졌다. 극심한 심장 통증이었다. 며칠을 굶은 몸은 기력조차 없었다. 겨우겨우 응급실에 실려간 순자는 며칠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홀로 입원한 병실에서 그녀는 비로소 이 세상에 자신이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녀의 절규는 병실의 흰 벽에 부딪혀 다시 그녀에게 돌아올 뿐이었다. 65년을 살았는데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구나. 오순자는 병실 창밖의 회색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퇴원 후 순자는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대신 차가운 도끼와 생존 본능이 그 자리를 채웠다. 고통의 절정에서 순자는 비로소 깨달았다. 남은 삶을 이 비참함 속에서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 고통을 발판 삼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그녀는 후자를 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족쇄에서 풀려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남편과의 약속, 그 고향 땅 문서가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다.
절정의 고통 끝에 순자에게 남은 것은 오직 두 가지였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고향 땅 문서, 그리고 평생 아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며 갈고 닦은 장인의 손맛이었다. 순자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텅 빈 오피스텔에 앉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아들 부부는 그녀의 노동력은 착취했지만 그녀의 진정한 재능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며느리 은경은 순자가 만든 음식을 롤드하다며 경멸했고 늘 백화점의 값비싼 반찬만 고집했다. 하지만 순자의 어머니, 즉 정우의 외할머니는 과거 궁중 요리 비법을 전수받은 종갓집 종부였다. 순자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어깨너머로 귀한 장아찌와 김치, 젓갈 담그는 법을 배웠고 그 손맛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묵은지처럼 깊어지고 있었다. 순자는 문득 오피스텔 근처 낡은 전통시장 간판을 보았다. 희망 전통시장. 순자는 결심했다. 이 좁은 오피스텔에서 숨막혀 죽기보다 차라리 내 손맛으로 마지막 도전을 해보리라. 그녀는 아들 부부에게 받은 생활비 카드를 부러뜨리고 남편이 남겨준 땅을 담보로 최소한의 종잣돈을 마련했다. 그녀는 그 땅을 팔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정신적인 지주였기 때문이다. 순자는 시장 구석의 작은 폐점포를 빌렸다. 간판은 거창할 필요가 없었다. 순자네 장맛.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직접 재래시장을 돌며 가장 신선한 재료를 구했다. 은경이 몰드하다고 무시했던 그녀의 비법 장아찌와 묵은지, 그리고 특히 궁중 비법으로 담근 매실 오징어 젓갈을 주력 상품으로 내놓았다. 이 젓갈은 특유의 감칠맛과 깔끔한 뒷맛 덕분에 순자의 어머니가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려 했던 비법 요리였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다. 하지만 순자의 젓갈을 맛본 단골 몇 명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요즘 젊은 애들 입맛에도 딱 맞는데 옛날 엄마 손맛이 난다. 는 평이 돌았다. 순자는 장사 외에도 새로운 것에 눈을 떴다. 옆가게 상인이 순자의 손맛이 아깝다며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를 제안한 것이다. 순자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내 손맛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오기가 생겼다. 순자는 밤마다 돋보기를 쓰고 스마트폰을 공부했다. 상품 포장, 택배 발송,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과의 소통. 그녀는 매실 오징어 젓갈을 75년 장인의 손맛, CEO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의 밥상이라는 스토리텔링으로 홍보했다. 특히 밥상을 걷어차인 어머니의 재기라는 비극적인 서사가 젊은 세대에게 폭발적인 공감을 얻으며 순자네 장마든 순식간에 전국적인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다. 순자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돈에 의존하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동과 지혜로 부를 창출하는 당당한 CEO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우울함 대신 사업가로서의 강인한 의지와 빛나는 자존감이 서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가 걷어찬 밥상에서 시작된 아이러니였다. 순자네의 장마디 승승장구할 무렵 아들 정우의 회사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정우는 순자의 땅 문서 없이 무리하게 투자를 유치했고 결국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회사는 엄청난 부도 위기에 몰렸다. 정우와 은경은 하루아침에 벼랑 끝에 몰렸다.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바로 그들이 짐작 취급했던 순자였다. 정우는 체면도 있고 순자가 있는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낡은 상가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장아찌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정우는 문을 두드렸고 순자가 문을 열자마자 무릎부터 꿇었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경이도 저도 다 잘못했어요.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어머니,
그 땅이라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정우의 눈에는 진심의 회한이 아닌 공포와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순자는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존경스러웠고 지금은 불쌍해 보이는 아들. 그녀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정우야, 이제 와서 이 어미를 찾니? 내가 내 밥상을 걷어찼을 때 이 어미의 심장도 걷어찼다는 걸 왜 몰랐니? 내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까지 팔아먹으려 했던 너희에게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겠니? 어머니. 제발요. 지금 어머니의 땅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순자는 뒤로 돌아섰다. 그리고 오피스텔 벽에 붙어있는 신문 스크랩 하나를 가리켰다. 그것은 순자네 장마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전통 음식 명가로 선정되었다는 기사였다. 그리고 그 기사 아래에는 순자네 장맛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붙어 있었다. 정우야, 내가 그토록 탐내던 그 땅은 아직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땅에 의존할 필요가 없단다. 순자는 이어서 말했다. 내가 내 발로 걷어차여 나왔을 때 너희들은 내게 투명인간 취급을 했지? 하지만 내 장마들 인정해준 수많은 사람 덕분에 지금 내 회사는 내 회사보다 5배는 더 안정적이란다. 오히려 내 회사에 역으로 투자할 수도 있을 만큼. 그 순간 은경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은경은 정우가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충격에 빠졌다. 은경은 순자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곳에서? 순자는 은경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은경아, 너는 내 밥상을 걷어찼지만 나는 너희의 세상을 걷어차 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너희에게 밥상 정도는 차려줄 수 있다. 이 통쾌한 상황의 역전은 순자가 아들 부부에게 가한 가장 강력한 복수였다. 그녀의 복수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의 자존과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었다. 정우와 은경은 그제야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뿌리이자 진정한 자산이었음을 깨달았다. 순자는 그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대신 자신의 힘을 증명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승리했다. 순자는 아들 정우의 회사에 투자를 했다. 다만 어머니로서가 아닌 투자자로서 냉철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분 참여 형태로 자금을 지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였다. 정우와 은경은 순자의 투자 덕분에 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은 순자에게 머리 숙여 감사했지만 순자는 그들의 감사가 아닌 그들의 변화를 원했다. 순자는 다시 아들 부부의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의 작은 점포 옆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순자네 장마대 본사를 차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장마들 배우러 오는 젊은 청년들, 그녀의 인생 스토리에 감동하여 찾아오는 고객들, 그리고 그녀의 성공을 배우고 싶어하는 수많은 시니어들이었다. 순자의 노년은 고독이 아닌 활력과 존경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바탕으로 노년의 자존 회복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외롭고 버려진 수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정우와 은경은 매주 주말 순자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이나 땅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정우는 어머니의 회사 경영 방식을 배우려 했고 은경은 순자가 담근 장맛의 비법을 겸손하게 전수받았다.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순자는 그들에게 베푸는 어머니가 아닌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늦게까지 일하는 정우와 은경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밥상에는 화려한 불고기나 잡채 대신 순자가 직접 담근 장맛과 갓 지은 쌀밥, 그리고 따뜻한 콩나물국이 전부였다. 소박했지만
정갈함 속에 깊은 정성이 담겨 있었다. 은경은 식탁에 앉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 제가 그때 밥상을 걷어찼던 그 밥상이 생각납니다. 그때의 제 행동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용서였지만 뼈아픈 교훈이 담겨 있었다. 은경아, 괜찮다. 내가 걷어찬 건 밥상이 아니라 내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덕분에 나는 깨달았단다. 남을 위해 차리는 밥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차리는 밥상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순자는 밥숟가락을 들었다. 갓 지은 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65년 동안 그녀는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렸지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녀 자신을 위한 가장 맛있는 밥상이었다. 순자의 이야기는 이 땅의 모든 시니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희생과 헌신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년의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재능과 자존심이 있다. 가족에게 걷어차였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다. 버려진 곳에서 비로소 당신 자신을 위한 씨앗을 심을 수 있다. 당신이 쌓아 올린 세월의 깊이와 손맛, 지혜는 그 누구도 걷어찰 수 없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당신의 밥상은 당신 스스로의 손으로 차릴 때 비로소 가장 빛나고 맛있는 법이다.